예, 방금 소개받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중남미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권기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중남미 경제 전망하고 진출 전략인데요. 뭐 중남미 연구를 또 오래 하다 보면은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관적으로 치우친 그런 어떤 견해들이나 아니면 의견들을 갖다가 많이 제시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와서는 가급적이면은 좀 객관적으로 중남미 시장을 갖다가 우리 기업들한테 소개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 이제 중남미 경제가 안고 있는 그런 어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최근에 중남미 경제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갖다가 저희가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고찰을 해보고 살펴보고 어렵지만은 또 그 속에서 여러모로 다양한 어떤 기회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아까 국장님 나와 계시지만은 산업부하고 같이 해서 그 IDB 연차총회 준비가 있어서 워싱턴에서 잠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이제 엘살바도르를 잠깐 들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이지만은 들려서 이렇게 느낀 인상들은 저희도 이제 중남미 연구를 하지만은 주로 큰 나라들 위주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남미 국가 위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멕시코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미나 카리브 쪽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이제 크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중남미 연구를 하면서 좀 관심이 최근에 이제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큰 나라들만 공략을 할 게 아니라 큰 나라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중남미 하면 33개국입니다. 33개국 중에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다. 중남미 하면은 보통 제가 이제 많이 중남미 경제 얘기할 때 LAC7, 럭키 7이라고 많이 하겠는데 ABCM 해갖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가 있고 그 다음에 안데스의 PVC 국가들, 그 다음에 페루,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BCM, PVC 해가지고 7개 국가를 하면은 중남미 전체 GDP에 한 90% 가까이 되고요. 인구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이제 중남미 국가들 생각할 때 ABCM, PVC 이렇게 7개 국가들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미나 카리브에 있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또 제가 현지 주로 정보 인사들이지만 기업들하고 만나서 느낀 거는 한국에 대한 협력 의욕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 한국하고 협력을 갖다 상당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중남미 같은 경우에 진출하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그러는데 중미 카리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좀 노크해 볼 만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기존의 그 중남미 어떤 대표적인 메이저 국가들뿐만 아니라 그 틈새에 있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진출을 갖다가 노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그 발표를 하면서 한번 강조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경제 하면은 사실은 뭐 그 최근에 그 2000년대 들어서 상당히 이제 붐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남미 연구를 좀 오래 하고 있지만은 뭐 가끔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데 중남미 경제가 가장 그 호황을 누렸던 앞으로 이제 이런 호황을 갖다가 이제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2000년대 들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특히 또 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차 산품 붐, 중국 특수에 기대가지고 상당히 중남미 국가들이 높은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5%대 최근에 이제 2003, 4년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한 5%대 성장을 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은 2012년부터 보면은 중남미 경제가 2%대의 낮은 성장세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렇게 중남미 경제가 좀 쉽게 그 살아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이제 자주 섞인 얘기로 해가지고 그 2%대 성장이 새로운 어떤 뉴 노멀이 아닌가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남미 경제 그 2000년대 성장을 보면서 그 라틴 아메리카 아까 저 국장님께서도 IDB 미주개발은행 그 말씀을 하셨는데 미주개발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그 라틴 아메리카 디케이드라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하면은 저희가 이제 로스트 디케이드라 해서 80년대 그 잃어버린 10년에서 저희가 중남미 경제를 생각을 할 때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1980년대 잃어버린 10년의 그거에 이제 상반되는 개념으로 해서 라틴 아메리카 디케이드라 해서 2000년대 중남미 경제가 그런 어떤
높은 호황을 구가했던 그런 시기를 갖다 라틴 아메리카 디케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중남미 연구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게 중남미가 이제 독립을 한 지 1811년, 10년 뭐 IT 독립을 갖다가 시점으로 해가지고 1820년대 많은 중남미 국가의 독립을 하고 최근에 이제 200주년을 많이 맞고 있는데 사실은 중남미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독립을 했지만은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다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독립 이후에 보면은 중남미 국가들은 숱하게 디폴트나 경제 위기를 겪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도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이런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이제 팽배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남미 경제를 보면서 이렇게 목격하는 그런 특이한 그런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2008년도에 그 전대미문의 이제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 경제 위기 속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많은 개도국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다음에 경제 위기 상황까지 봉착을 했는데 중남미 경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꿋꿋하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갖다 겪어냈습니다. 최근에 와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과거하고 달리 과거의 중남미 국가하고 비교해 볼 때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꿋꿋하게 극복을 하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을 한 지 200주년이 됐지만은 실제적으로 2008년도, 2009년이 중남미 국가들이 그런 어떤 경제 독립을 하는 그런 어떤 원년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들도 해봤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중남미 경제가 다소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은 과거와는 다른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갖다 이제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뒤에서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중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 대외적인 어떤 아니면 기초 경제 기초 펀더멘털이 상당히 강화되는 최근에 와서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은 그 90년대 개혁 개방 정책, 2000년대 어떤 경제 특수를 누리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털이 상당히 강화됐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남미 하면은 상당히 뭐 이렇게 경제 위기에 상당히 쉽게 노출돼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운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중남미 경제가 2000년대에 이제 성장을 주로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대외 경제 어떤 특수, 중국 특수에 상당히 기댄 측면이 많습니다. 그 기댄 측면이 많지만은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이제 소리가 난다고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성장이 이제 견인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민간 부분의 어떤 소비 부분이 그 중남미 경제 성장을 갖다 견인했던 양대 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남미 경제 하면은 뭐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FTA나 개혁 개방을 통해서 세계 경제에 많이 편입이 돼 있지만은 그 ISI라 해서 수입 대체 전통이 상당히 아직까지 강합니다. 그래서 중남미 경제 하면은 여전히 내수 경제의 특징이 상당히 강하고 또 중남미 경제 성장 동력하면은 대외 요인보다는 사실은 내부적인 요인, 내수가 중남미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경제의 어떤 민간 소비가 여전히 그 성장을 갖다 주도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중남미 전체 그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3% 정도 될 정도로 여전히 민간 부분이 그 민간 소비가 중남미 경제를 갖다 견인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2000년대 중남미 경제의 어떤 하나의 특징 중에 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중산층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00년대 중남미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하면서 중산층이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크게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 특히 대표적으로 중산층이 최근에 전체 인구에서 50%를 넘어서는 어떤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면서 브라질 경제의 최근에 어떤 성장을 주도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중남미 전체에서 이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게 달할 정도로 최근에 중산층의 비중이 상당히 이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남미 경제를 보면은 제가 중남미 전체의 어떤 평균 GDP가 얼마냐면 한 1만 달러 정도 됩니다. 세계 경제의 평균 GDP가 1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중남미가 전반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의 어떤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남미 경제 문제는 뭐냐면은 70년대부터 그 계속 평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평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건 결국은 미들 인컴 트랩에서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는데 중남미 경제는 사실은 70년대부터 해가지고 세계 경제의 어떤 평균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3, 40년이 지난 현재도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경제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그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와서 중남미 경제의 어떤 성장을 갖다가 견인하고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소비 주도의 성장이 최근에 와서 이제 한풀 좀 꺾이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 그 2000년대 들어서
소비 주도의 어떤 성장을 해왔던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특히 소비 주도의 성장을 갖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측면들은 전반적으로 대외적인 여건이 개선이 되면서 많은 자본이 유입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소비로 이제 활용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대부분 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상당히 이제 높은, 그러니까 인플레의 어떤 그 인플레 증가율 이상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률이 크게 이제 증가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중남미 국가에서 최근에 또 소비를 견인했던 측면에서 주목할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 은행 부분의 어떤 민간 부분의 어떤 대출입니다. 사실은 중남미 국가들이 최근에 전반적으로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 이제 금융 시스템이 이제 발전돼 있긴 하지만은 가계들이 사실은 그 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보면은 2000년대, 2002년, 3년도에 보면은 GDP에서 민간 신용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3%, 25% 정도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한 5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다른 개도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그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은 그 속도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괄목할 만한 두드러진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그 소비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소비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가게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소비를 갖다 진작시킨, 소비를 갖다 촉진시킨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얘기들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와서 이제 중남미 경제 성장을 갖다 견인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그 중남미 국가 중에서 그 주목하는 국가가 이제 멕시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최근에 전반적인 그 금융 계획을 통해서 민간 부분이 가게가 돈을 갖다 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개선되면서 멕시코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그런 어떤 내수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 모멘텀을 갖다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중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 소득 수준이 한 1만 달러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1만 달러입니다. 소득 뭐 격차가 이제 크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1만 달러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많은 어떤 컨설팅 회사에서 얘기를 하기를 소득 수준이 한 1만 2천에서 1만 2천 달러를 넘어서 1만 7천 달러대의 사이에 그 민간 소비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1만 7천 달러대 이렇게 돌입한 국가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보면 한 칠레 정도가 그 정도 이제 수준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브라질이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1만 달러, 1만 2천 달러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이 국가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1만 2천 달러대, 1만 3천 달러대, 1만 5천, 6천 이렇게 7천으로 이렇게 그 1인당 GDP가 이제 증가할 경우에 이들 국가들에서 민간 소비가 상당히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평가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남미 경제 하면은 2000년대 들어서 민간 소비뿐만 아니라 가장 큰 중남미 경제 이제 성장을 견인했던 게 이제 중국의 특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에서는 중남미 경제의 성장을 갖다가 최근에 어떤 성장을 갖다가 약간 비하해서 그 이직으로서 중국의 특수에 기댄 어떤 이직으로 쉬운 성장을 해왔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남미 연구를 하는 사람들 또 일부에서는 또 운칠기삼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운에 70% 기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중남미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경제 정책이나 경제 운영을 통해서 30%의 성장을 끌어냈다.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긴 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중국 경제가 2000년대 들어서 특수를 누리면서 중국 특수에 기대가지고 특히 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세가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견인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경제를 갖다가 제가 뭐 중남미 경제 소개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IDB 아까 말씀드린 IDB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11년도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중남미 경제가 이제 멕시칸 클러스터하고 브라질리언 클러스터로 크게 두 개의 그 경제권으로 이렇게 분류된다는 그런 분석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멕시칸 클러스터, 브라질리언 클러스터. 그 특징이 뭔지 아시겠죠? 멕시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제조업 중심의 어떤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하고 중미 같은 경우에 멕시칸 클러스터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 브라질리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남미 국가들을 지칭을 하면서 1차 상품의 의존도가 높고, 그 다음에 미국보다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그런 국가들. 그래서 2000년대에 보면은 그 브라질리언 클러스터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특수에 기대서 남미 국가들이 1차 상품을 수출하면서
그 남미 국가들의 성장세가 높았던 반면에 그 2000년대 들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에 미국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지만은 2008년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좀 그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멕시코나 중미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역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나 중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 성장세가 크게 상대적으로 남미 국가들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갖다가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중남미에서 보면은 수출에서 주목되는 그런 특징들이 뭐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남미 국가들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 대한 수출이 둔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중남미 국가의 어떤 성장을 갖다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은 중남미 특히 남미 국가들 입장에서 중요한 그런 어떤 그 트레이딩 파트너는 사실은 중국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남미 국가들입니다. 인근 남미 국가들. 최근에 그 유엔 중남미 경제위원회나 중남미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유엔 중남미 경제위원회나 이런 데서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중남미 경제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중국이나 EU나 미국 시장도 중요하지만은 중남미 시장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중남미 국가들이 인근 중남미 국가들의 수출하는 품목들이 보면은 주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수출하는 거는 1차 상품입니다. 1차 상품 위주로 수출하는데 중남미 국가들이 1차 상품 경제에서 벗어나서 약 제조업 경제로 고부가가치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 제조업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중국이나 미국하고 EU하고의 어떤 교역은 사실은 남북 협력, 그다음에 산업 간 교역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중남미 국가들이 최근에 1차 상품 붐이 일면서 경제들이 오히려 제조업이 후퇴하고 경제가 1차 상품화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중남미 국가에서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1차 상품 경제를 벗어나서 산업 다각화, 수출 다각화를 통해서 어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주로 보면은 중남미 국가들이 인근 중남미 국가들로 수출하는 것들이 1차 상품보다는 공산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남미 인근 국가들의 어떤 그 중요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생산 통합이라든지 최근에 글로벌 밸류 체인만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남미 국가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사실은 뭐 일방적으로 진출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중남미 국가들이 안고 있는 그런 고민들, 이런 고민들 속에서 또 사업 기회를 갖다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가 하락 최근에 중남미 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세계 경기의 변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유가 하락이 중남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실은 국별로 다 중남미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중동 다음으로 석유 매장량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니고 베네수엘라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유가 하락이 중남미 경제에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단순히 유가 하락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으로 1차 상품 가격의 하락을 갖다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중남미 특히 남미 국가들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갖다가 미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전체 수출에서 한 95% 되고 재정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뭐 70% 되는 어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뭐 디폴트가 오늘 내일이 아니냐 이런 어떤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콜롬비아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 기초 경제 펀더멘털이 상당히 튼실하고 어느 정도 이걸 갖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유가 하락의 영향들을 갖다가 슬기롭게 극복할 거라는 그런 어떤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석유 시장 개방, 상류, 하류, 특히 상류 시장 개방을 하면서 많은 그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갖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유가가 하락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예상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혜국으로 분류한 국가들은 석유 순수입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칠레나 뭐 페루나 아니면 파나마나 특히 중미 카리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 유가 하락의 어떤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질 경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전반적으로 많이 좀 어렵다 보니까 또 브라질 하면 또 대표적으로 또 최근에 뭐 심해 유전 개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브라질이 또 유가 하락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브라질 내부에서 분석한 그런 자료들 저희가 이제 평가한 거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영향이 오히려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브라질이 석유를 갖다가 많이 수출도 하긴 하지만은 수입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중남미에서 나는 석유는 중유입니다. 중유를 많이 생산하고 있고 경유나 또 특히 또 석유 정제나 이런 기술들이 좀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경유를 수입해 오거나 아니면 석유 정제유를 갖다 수입해 오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보면은 그 석유 부분에서 한 33억 달러 무역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유가 하락이 단기적으로 보면은 무역 적자 개선, 특히 이제 브라질 경제가 안고 있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핸디캡 중에 하나가 경상수지 적자하고 이제 재정수지 적자인데 경상수지 적자 개선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브라질 경제, 브라질 산업의 어떤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석유 산업 부분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상당히 좀 차질을 빚을 수 있겠다. 특히 브라질 하면은 심해 유전 개발에서 상당히 이제 독보적인 그런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심해 유전 개발의 최소한의 어떤 비용이 뭐 평가하기 따라 60달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브라질 내부에서는 45달러 정도가 돼야지 어느 정도 경제성을 확보한다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유가가 이제 4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심해 유전 개발에 상당히 좀 차질을 빚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브라질의 어떤 석유 개발이나 석유 화학 산업들, 그다음에 또 석유와 관련된 어떤 조선이나 뭐 석유 플랫폼이나 뭐 이런 부분 자본지 산업 일부 그런 산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브라질 경제의 어떤 성장을 갖다가 갉아먹을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유가 하락이 중남미 경제 전반적으로 가장 큰 영향은 뭐냐면은 쿠바의 개방입니다. 쿠바의 개방. 최근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중남미에서 이제 변수 중에 하나가 쿠바 시장의 개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주로 쿠바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뭐 빼뚜로 까리비라 해서 베네수엘라가 중미 카리브 국가들한테 약간 특혜로 해가지고 석유를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은 더 이상 쿠바 같은 경우에도 베네수엘라에서 기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석유 공급에 석유 조달의 어떤 그런 한계 이런 부분들이 쿠바가 미국하고 이렇게 손을 잡게 되는 개방하게 되는 그런 어떤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유가 하락이 직접적으로 최근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 거는 쿠바 시장의 개방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남미 경제 얘기할 때 뭐 아까 말씀드렸죠 33개국입니다. 그래서 중남미 경제를 성장을 전망할 때 어떻게 성장을 전망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북고남저, 서고동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북고남저라는 건 북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 멕시칸 클러스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국 경제의 지금 호황을 미국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북미 그다음에 멕시코 중미 국가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는 반면에 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북고남저. 2000년대에는 사실은 남고 북저 양상이 지속됐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2011년, 12년도부터 해서 북고남저 형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고동저 형상입니다. 서고동저. 서쪽이라고 하면은 태평양 쪽에 위치하는 걸 서쪽이라고 이제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서쪽이라고 보는데 주로 서쪽에 위치한, 주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주목하는 국가들이 태평양 동맹 국가죠. 패시픽 얼라이언스 국가들. 칠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그러니까 서쪽에 위치한 국가들의 성장세가 상당적으로 높은 반면에 대서양에 위치한 국가들, 멕시코,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아니면 베네수엘라 이런 국가들의 성장세는 좀 상당히 낮은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서쪽에 위치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 시장 친화적인 어떤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그런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의 성장세가 높은 반면에 주로 이제 동쪽에 위치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개입주의 어떤 전통이 상당히 강한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 환경이나 비즈니스 환경이 좀 열악한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국가들의 성장세가 좀 더딘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남미 국가 하면은 뭐 33개국. 네, 안녕하세요. FTA 센터 김은경 관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지역적인, 지리적인 그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FTA들을 세계 각 국가에 적극적으로 이제 FTA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또 수출 또는 수입에 있어서 그리고 국내 거래에 있어서 FTA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제는 FTA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세계 선진 경제국들과 적극적인 FTA 체결을 진행해 왔고, 얼마 전에 발효된 한 호주, 한 캐나다 FTA까지 지금 총 11개 FTA가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남미 국가 중에 지금 한칠레와 한페루는 거대 선진 경제국인 EU, 미국, 그리고 한중일 모두 다 유일하게 FTA를 체결한 유일한 전 세계의 2개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남미 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FTA는 이제는 필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번 시간은 조금 더 실무적인 부분에서 좀 FTA 활용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실무는 다음 시간을 기약을 하며 조금 FTA 전체적인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TA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FTA는 Free Trade Agreement라고 해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관세는 없애자라고 이제 체결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프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이 프리는 무조건적인 자유는 아니고요. 많은 기회와 많은 이익들, 효익들이 창출이 되기는 하지만 굉장히 조건이 달려있는 그러한 자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 요건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시면, 크게 보시면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질적인 요건이 있고요. 두 번째 형식적인 요건, 마지막으로 절차적인 요건이 있는데요. 절차적인 요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적절하게 국내법에 맞춰서 협정상에서 위배되는 바가 없도록 협정 사유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우리 이제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반드시 무조건 충족을 해야지만 FTA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동일한 이 물품을 페루로 수출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수출을 하는 거랑 그리고 옆에 있는 기업이 수출을 하는 거랑 FTA를 활용하실 수 있는 기업도 있고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쪽으로 질의가 오는데 가장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FTA 얼마 전에 캐나다가 이제 발효가 됐죠. 중국이 곧 발효가 될 거고요. 만약에 중국이 발효가 되면은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협정 사유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FTA 협정 사유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사전 단계에 우리가 FTA를 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먼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조건적인 이러한 요건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먼저 FTA 협정상에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모두 다 충족을 해야지만 FTA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협정상에서 원산지를 증명하는 그러한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지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협정에서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를 증명을 해줘야 된다. 어떤 협정에서는 수출자가 증명을 해야 된다. 생산자도 할 수 있다. 수입자도 할 수 있다. 협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권한이 있는 자가 원산지를 증명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검증이 나왔을 때 추징 사례 이제 상대 국가에서 우리가 수출을 했을 때 수출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범하는 오류가 형식적인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협정상에서 규정해 놓은 원산지 결정 기준에 충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FTA를 활용할 수 있다. 실질적인 부분만 맞으면 되지 않느냐. 형식적인 부분에서 조금 틀어져도 조금은 좀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거대 선진국들에 있는 수출 기업들보다 우리나라에 계시는 분들이 원산지 판정이나 원산지 관리는 굉장히 잘 하세요. 근데 이 형식적인 요건에서 많이들 간과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검증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추징률을 보이고 있는 사례가 형식적인 요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절차적인 요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하는 데 있어서도 무조건 WTO처럼 협정 세율처럼 미국에서 오면은 페루에서 오면은 우리가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무조건 조건이 다 충족이 되고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FTA를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실질적인 요건, 형식적인 요건, 절차적인 요건, 이 세 가지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먼저 영내 거주자 간의 거래, 당사자 거래 요건이 충족이 되셔야 돼요. 먼저 거래 요건을 한번 보시면,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로 수입을 하는데 칠레에서 물품을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로 운송이 돼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인보이스가 발행이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지금까지의 일반 무역 시장에서는 이 싱가포르가 수출자가 됐었어요. 하지만 FTA에 있어서는 수출자란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면서 이 모든 원산지 검증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여기에 있는 완제품 생산자가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수출자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해서 만약에 페루에서 우리는 수출을 페루로 하는데 물품은 칠레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한 칠레 FTA를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입자는 페루에 있지만 물건의 수입 통과는 칠레로 되기 때문에 한 칠레 FTA를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거래 당사자 요건을 반드시 충족을 시키셔야 되고요. 두 번째, 품목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모든 협정마다 양어를 하고 있는 품목, 그리고 양어를 하고 있는 양어 스케줄 모두 다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는 이 물품이 한 칠레, 한 페루, 콜롬비아 FTA 협정에서 양어를 하고 있는 물품이 맞는지, 그리고 그 양어하고 있는 스케줄이 어떤지,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지금 하지 않아도 우리는 손해보는 게 없다. 실익을 먼저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기준 세율이 10%인데 기본 세율이 8%인 거예요. 협정 세율도 기준 세율에서 10단계 철폐라고 해서 9%인 거예요. 그러면 굳이 FTA를 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품목 요건을 좀 만족을 시키셔야 되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원산지 요건입니다. 원산지 검증에 있어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거의 90% 이상을 보고 있는 비중이 가장 큰 요건이고요. 크게 보시면 완전 생산 기준, 실질적 변형 기준, 그리고 보충 기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완전 생산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채굴 해서 우리나라에서 화학 제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조 산업을 이제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절대 완전 생산 기준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생산이 되지 않는 2개 국가 이상의 국가에서 걸쳐서 생산이 되는 물품은 원산지를 어떻게 따지느냐? 그러면 그런 물품들은 우리나라 산으로 볼 수 없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그렇게 제조된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형이 된 국가, 완제품으로 변형이 된 국가를 보겠다, 원산지 국가로 보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한 원산지 규정을 각 HS 코드 6단위마다 다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 변형 기준이고요. 그거의 종류는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공정 기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충적인 기준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물품들을 실질적인 이 변형 기준의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적인 기준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지만 협정 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절연 물품, 8547 물품을 우리는 수출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페루로 수출할 때 원산지 결정 기준에 충족을 해야지만 우리는 0%의 세율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형식적인 부분들, 절차적인 부분들도 다 요건이 맞아야지만 적용이 가능하신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FTA를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세요. 그래서 사전에 원산지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사전에 원산지 판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로 운송 요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원산지 검증에 있어서 많이 좀 추징 사례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계속 원산지 검증이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FTA는 활용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활용은 다 하시면 되는데 잘 안전하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FTA 특례법상에서는 서명을 하신 분들이 1차적으로 그 원산지
검증에 대한 책임, 그리고 뭐 형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원산지 검증에 대응해서 잘 FTA를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직접 운송 원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요건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뭐 페루로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배가 바로 가야 돼요. 싱가포르에 들렀다가 가면 안 돼요. 다만 어쩔 수 없이 페루로 바로 가는 배가 없다. 운송상의 이유로 뭐 싱가포르에 들르든 중국을 들르든 어딘가에 들렀다 간다라고 하면은 비엘상에 슈퍼와 컨사이니가 한국과 뭐 페루 운송 서류상으로 입증이 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싱가포르 창고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선적이 여기서 다시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어떠한 가공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을 해주셔야 되세요. 근데 이거를 입증을 해주시는 기업들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운송상의 이유가 아닌 기타 다른 이제 물류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국가를 경유해서 간다라고 하면 FTA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요. 마지막으로 절차적인 요건입니다. 수출 국가에서 우선 어떠한 협정, 당사자 거래 요건을 고려해서 어떠한 협정을 쓸까라는 부분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원산지 품목 HS 코드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따른 원산지 판정을 진행을 하시고 충족을 한다라고 하면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다가 발급 요청을 하셔야 되세요. 중남미에 지금 발효가 되어 있는 칠레나 페루는 모두 다 자율 발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다만 페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기관에서 발급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수출했다라고 하면은 수입 국가에서는 특혜 수입 통관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협정세율 적용 신청서라고 해서 협정세율을 적용을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입 국가 세관에서 원산지 검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수입자 그리고 수출자뿐만이 아니고 수출자한테 원재료를 제공한 협력사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모두 다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남미 FTA 활용 전략에 있어서 여기는 지금 우리 중남미 FTA 체결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지금 칠레, 싱가포르 지금 발효된 협정을 보시면 칠레를 이제 필두로 해서 거대 선진 국가의 이제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싱가포르와 에프타 체결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까지 지금 총 11개 협정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협상 타결은 더 이전에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하원에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아서 지금 계속 이제 다시 비준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 중이고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아 국가와 지금 태평양 연맹 가입 국가 중에서 아시아 국가와 유일하게 FTA가 없는 국가예요. 콜롬비아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좀 국제 분위기를 따라서 우리나라와 FTA가 빨리 체결이 되지 않을까, 발효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중남미 쪽에서 보시면은 메르코스루에서 지금 여건 조성 중이고요. 여기도 곧은 아니겠지만 FTA 체결이 되고 발효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미 공동시장도 준비 중이고요. 지금 이미 발효가 되거나 체결이 되었는 협정을 한번 보시면 칠레는 2004년에 우리나라 가장 첫 번째 FTA로 발효가 됐고요. 지금 양어 제외 대상인 물품들 그리고 몇 가지 물품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0%로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레 같은 경우에는 6% 주요 물품들은 6%에서 10% 정도의 관세율을 가지고 있는데 FTA를 활용을 하시면 다 0%죠. 그리고 칠레는 말씀드렸다시피 거대 선진 EU와 미국 그리고 아세안 한중일 모두 제조 중심 국가인 한중일과도 다 FTA를 체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FTA를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칠레 쪽으로 수출하실 때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FTA를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루도 마찬가지고 페루나 칠레나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원 부국이죠. 우리나라 산업과는 좀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한국산에 대한 그런 좀 갈망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들을 갖고 있고 또 제조가 좀 많이 저조한 편이다 보니까 한국산, 일본산, 중국산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을 뭐 따라갈 수는 없고요. 일본에 있어서는 많이 우위를 이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남미 쪽으로 수출을 하시기에는 FTA를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그 양어 유형을 한번 보시면 칠레는 이미 10년 이내에 96% 교육 물품의 96%를 다 철폐했습니다. 2004년에 발효가 됐기 때문에 2013년까지 2014년 지금 11년 차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0%로 수출 통관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페루는 발효 5년 이내에 교역 물품의 81% 이상 관세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년이 발효 5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80% 이상의 물품이 0%로 이제 수출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발효 10년 이내에 품목 기준 96% 이상 물품이 관세가 다 철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수입되는 물품 중에 뭐 농수산물이나 굉장히 민감한 물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계절 관세 그리고 양어 미대산 관세 철폐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좀 이렇게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그 칠레 양어 수준을 한번 보시면요. 이미 TV나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 관련된 물품들은 다 발효가 되자마자 2004년에 다 철폐가 됐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와 세탁기는 굉장히 좀 거기서 그 민감한 산업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품에 관련해 가지고는 양어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물품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다 관세가 철폐가 되었다. 특히나 이런 섬유 제품들 그리고 전자 제품들, 자동차 제품들 이러한 부분들은 다 관세가 철폐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한칠레 FTA가 발효가 된 2004년부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석유 정제용 제조업 그 물품들이 굉장히 그 수출량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2008년 이쯤 돼서 굉장히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요. 이건 뭐 국제 유가의 그 영향도 있고 일본 대지진의 그 아세안 시장으로 그 수출 시장을 그 거래선을 돌린 그러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칠레에 대한 뭐 수출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대부분은 조금씩 다 특히나 지금 와서는 자동차 부품들 엔진 그리고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입 동향은 한번 참고 삼아 보시고요. 대부분은 1차 산물들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좀 민감한 품목들은 그렇게 처음에 당초에 우려했던 부분들보다는 훨씬 더 저조한 수준으로 증가량이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페루를 보시면 페루는 지금 마찬가지로 승용차가 지금 여기 6%로 수입 통관되고 있거든요. 9%인가요? 네, 9%로 수입 통관이 되고 있는데 즉시 철폐가 됐어요. 발효가 되자마자. 그래서 승용차 관련된 뭐 엔진이나 부품들 관련된 산업들 수출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 제품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좀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페루에서는 쌀을 양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쌀 수출은 불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페루 협정을 체결을 하고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은 세계에서 수입을 하는 것들 그리고 중남미에서 수입을 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높은 증가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페루의 그 FTA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이렇게 좀 보고 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요 품목들을 한번 보시면 승용차 그리고 뭐 화학 제품들 그리고 뭐 전자기기들 그리고 건설 관련된 그러한 부품들 장비들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비중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조업을 한번 보시면 제조업에서 품목별로 한번 보시면 화학 제품이 굉장히 커다란 이제 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뭐 중국은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일본에 있어서는 많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중일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제조 산업에 있어서는 좀 이제 메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세 개 국가에서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한페루 FTA 체결이 되고 예, 반갑습니다. 대전 충남지구의 허성호 의원이고요.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그 대전에 제가 사는 대전에 지금 아침에 갑자기 눈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출발이 늦게 됐고 오면서 그 고속도로 지진까지 좀 늦었는데요. 마침 늦지 않고 여러분을 뵙게 돼서 다행입니다. 오늘 저는 그 현장에서 그 무역을 수출을 해외 영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제가 그 한 10가지 정도 이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어려웠던 점을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간략하게 제 소개하고 중남미에 대한 경험, 그리고 이제 알기 쉽게 이제 중남미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고요. 그 선전국 6개 국가에서 한 10개 사례를 뽑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배경이나 이런 부분을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그 사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주 경력은 전자통신, 모듈, 휴대폰 이런 전자 쪽에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22년 정도 해외 마케팅, 해외 영업을 담당을 했었고요. 주로 이제 터치스크린 하던 회사나 또는 휴대폰, 펜텍 같은 회사에 좀 있었고요. 그런 회사에서 상당히 미주를 담당을 했지만 사실 이 중남미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좀 한 2, 3년 정도 다루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전 충남에서 활동 사항은 GTAP이라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이제 학교, 각 지역의 학교들과 연계돼서 무역 인력을 양성하는데 거기서 이제 지도 또는 같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기업들,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는 저희랑 한남대랑 주충이 돼서 실무적인 부분들 지원하고요. 기타 이 천안, 충남 기지에서는 남서울대랑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에 바이오 소재 지원 마케팅 지원단이 있는데 한남대 산학년 소속이고요. 이쪽에 대해서 한 6개 업체를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무역협회에서 지원하는 상사 협의회나 또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 지원하는 엑스포 클럽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는 미국을 위주로 해외 영업 활동을 많이 했고요. 계기가 돼서 브라질에 완제품 수출하는 계기가 돼가지고 이 중남미를 계속적으로 인볼브를 많이 했습니다. 주로 외국계 기업들하고 상대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예를 들어서 모토로라, 구글, 대만한테 인수는 됐습니다만, 노키아, 일본 지역에서는 소니 모바일이나 교세라, 그리고 대만에 있는 인가공 업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폭스콘 유명하죠. 굉장히 좀 힘든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기타 컴팔, 그리고 이제 캐나다 소재되어 있는 이 셀레스티카 인가공 업체랑 많은 딜을 하고 업무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브라질은 97년도에 통신기기, 그 당시에는 이제 페이저죠. 삐삐라고 하는데 무전기를 시작으로 해서 브라질에 이제 수출을 하게 됐고, 그거를 발판을 해서 모토로라나 이런 다국적 기업들하고 어떤 ODM 파트너, ODM 영업을 한 8년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브라질이나 멕시코, 아르헨티나가 가장 대국이고 또한 거점들이 많이 나가 있는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회를 하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브랜드를 출시를 해서 현지 법인이 필요했고, 또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완제품 수출이 세금 때문에 거의 수입을 못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임가공 업체에서 셀레스티카라는 임자공 업체 외주를 줬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전격적으로 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경제성 분석 TFA 리더로서 한 1년 있었습니다. 멕시코 역시도 기존에는 에이전트랑 영업을 했었고요. 굉장히 능력 있는 에이전트긴 했었지만, 여러 가지 현지의 어떤 커스터머들에 대한 피드백이나, 기타 멕시코 자체에서 그 당시에 이제 뉴욕으로 물건을 보내서, 멕시코로 내려보는 형태였었는데, 나프타를 넣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SKD, 부품을 한 12개 정도만 띄어서 SKD를 하면은 관세 혜택이 있어가지고, 이거 판매 법인을 별도로 차리면서, 단순 조립 공장 설립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역시도 역량 있는 에이전트를 만나서 시작하다가 오히려 에이전트의 프로포절로 연락사무소를 생겨가지고 설립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고객을 관리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연락사무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 연계 수출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ROL에는 그 레스트 오브 라틴 아메리카인데 기타 뭐 베네수엘라, 칠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그 판매 활동을 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제일 지구 끝에 있고 가장 멀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낮과 밤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업무하기는 아무리 지금 이메일이 발달됐고 스카이프나 폰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요. 그 신문 기사나 이런 거에서 항상 그 정치가 불안하고 이 부패 지수가 높다. 그 치안, 뭐 범죄 요인이 많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뭐 멕시코나 이런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에서 사실 경험을 출장 중에 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그 좀 그 위협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사실 그 안전한 국가는 사실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듣고 그러기 때문에 좀 두렵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어느 국가나 사실 중국도 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생각되고요. 그 선입관적으로는 뭐 게으르고 그 좀 미개하다 이렇지만 사실 그 원주민들을 잘못 보고 그런 거고 사실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사교성이 강하고 또 이런 친구에 대한 개념이 그 중국 이상으로 이렇게 좀 끈끈하다고 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볼리비아나 이런 그 일부 국가들이 사회주의적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통제, 규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처음에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유럽풍 스페인 유럽풍 단일 문화고요. 그 브라질만 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랑 좀 비슷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저희가 빨리빨리 그러는데 그 스페니쉬로 저는 이제 스페니쉬를 잘하지 못합니다. 이제 학부에서 한 2학기 배우긴 했지만 그 안달레 이렇게 되는데 이게 빨리빨리고요. 그 저희 어릴 때 보면은 그 국민학교 때인가요? 이 흑백 만화 시절에 그 스피드 곤잘레스라는 이 쥐가 주인공이 만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불렀던 게 그 안달레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랑 일부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국가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종교 역시 그 카톨릭이 80% 90%이기 때문에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 밑에 있는 그 인구 증가세, 사실은 그 낙태나 이런 것들을 전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또한 그 최근에 굉장히 그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나 그 제품 아이템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그 결론장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현지화는 그 필수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한 그 현지 그 전문가 이런 업체들 그 민간 그런 단체들의 그 협조 없이는 사실 중남미 시장을 그 많은 국가들을 그 사실 그 진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소통 문제 뭐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특히 뭐 중국어나 일본어는 요즘 수요가 많아가지고 많이들 배우지만 사실 스페너, 포르투갈어를 배우는 그 학생들은 참 많지가 않습니다. 그 외환 문제가 갑자기 터진다든지 그 뭐 정치적으로 변화되는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천재지변도 있고요. 가끔가다 칠레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이긴 하지만 그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그 진입장벽이 많으면은 일단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이 다른 경쟁사들이나 그 같은 그 내수 기업들을 그 프로텍트하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진입하면은 그 굉장히 그 잠재력이 크다. 그리고 그 인근 국가로 들어가야 굉장히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가 있겠습니다. 6개 국가를 선정한 것 중에 그 역시 그 대국, 뭐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제일 먼저 썼고요. 그 다들 그 굉장히 그 자부심이 강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대국 의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 굉장히 강하고요. 그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출장 중에 좀 경험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 9.12 사태 이후로 이제 미국에서 갑자기 이제 얼굴 인식, 지문, 얼굴 사진, 지문 이런 걸 하는데 그 브라질 공항에서는 한 줄을 세워가지고 미국 사람들만 그 얼굴을 찍고 미국 사람만 지문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도 먼저 통과되고 이쪽이 뭐 스튜디오스든 아니면 뭐 그쪽 그 외교관이든지 간에 한 줄만 만들어 놓고 얼굴 찍고 지문을 다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국시켜주는 걸 보고 그 크게 소리는 안 치지만 어떤 반민은 아니고요. 어떤 그 본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은 그 자기의 의식 이런 것들은 찾겠다 이런 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또한 그 본인이 이제 중남미 동남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남미랑 같이 취급해다지 말라. 본인은 이제 포르투갈을 사용하고 그 포르투갈 쪽이기 때문에 그 좀 특별하게 좀 대우해달라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거는 그냥 저희들이 그 잘 존중해주면서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하면 굉장히 그 친해지고 이렇게 가까워질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런 대국 기질들이 이 브라질 말고 멕시코도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요즘 제일 중요한 국가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되고요. 뭐 전진기들이 대부분 다 나가 있습니다. 이 전자나 이런 거 자동차 이런 쪽 부분에서는
그리고 멕시코 역시도 그 본인들은 이제 북미에 붙은 나라지 중남미가 아니다 이렇게 사석에서는 얘기를 하면서 그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뭐 이런 쪽에서 이렇게 그 국경을 넘는 이런 거는 자기네가 자기네 국가를 가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농담을 하는데 어쨌든 그 보기와는 이런 거는 달리 그 상당히 그 자존심이 많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원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그 최근에 경기가 좀 안 좋고 변동 좀 심화해서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그 인구도 많고 좀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국가로 이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국가인 것 같고요. 그 사업이나 어떤 품목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그 10여 년 전에는 그쪽이 중남미에서 그 대기업 그 주재원 그 체류 1순위가 이 아르헨티나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IMF가 있어가 외환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안에서는 자유롭고 그 안에서는 이제 철저하게 그 사정이 보장되고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국가하고 나머지는 베네수엘라는 사실 좀 두려운 국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거가 좀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뭐 사회주의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규제나 이런 것들이 심해가지고 이제 비즈니스하기가 쉽지 않았던 국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항에서 이렇게 조금 어수룩하게 있다가 뭐 한 200~300불 사기당한 적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그 쉽지 않은 국가인 것 같습니다.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서 저희랑은 FTA를 할 정도로 이제 개방을 선포를 해서 지금 뭐 굉장히 그 오픈돼 있고 경제 성장률 같은 것도 페루 같은 경우는 뭐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인구가 뭐 1억 7천, 2억 9천에서 굉장히 작은 시장입니다만은 그 1년당 GDP 같은 경우는 그 칠레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를 따라오진 못했지만 그 2만 불 수준을 넘는 그런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 대량 판매나 대량 수요가 있지는 않더라도 여기 집중적으로 니치 마켓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 관심을 가질 국가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럼 다음 장의 사례 중에서 간단하게 요약을 했고요. 그 멕시코에서는 그 P사,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그 완제품에서 그 SKD 조립 공장을 세울 때까지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른 회사의 어떤 자문이 의뢰에 들어왔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코타제로 변경될 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실패 사례 중에 하나고요. 지금 해결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브라질의 이제 3가지 사례 중에서는 역시 브라질은 이제 완제품 수요 어려워서 그 CKD 컴플릿 넉다운 자재 400개를 다 풀어가지고 보내는 그런 물류 그런 사업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그 당시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기타 다른 회사에서는 그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그 브라질의 그 상파울루 그 도시가스공사의 그 소량이 남아 납품을 입찰에 낙찰돼서 납품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인 거래 조건, 이게 브라질뿐만 아니라 이 거래 조건들이 굉장히 저희가 항상 자문을 받는 FOB 코리아나 CIF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것보다는 DA를 요구하거나 뭐 DDP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D를 많이 놓치곤 하는데 그런 케이스를 하나 실었고요. 아르헨티나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현지 사무소 설립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는 2012년부터 이 수입 신고제가 실시돼가지고 좀 어려움이 겪었던 그런 사례를 하나 발췌했고요. 칠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 천재지변 원래 8.8도의 강진이 2010년에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여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보세 청구 좀 묶여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페루는 요즘 한류 바람 때문에 모 업체가 지금 진출을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페루 진출하는 요식업체의 사례를 들었고요. 베네수엘라는 환율 통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었던 사례, 그건 결국은 풀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실패 사례들을 해서 10가지 준비했습니다. 중남미 국가가 가기가 어렵고 웬만한 큰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가야 되는데 한번 갔다 오면 2, 3주, 한 달이 걸리죠. 저 같은 경우는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가 시카고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시카고로 가서 마이애미로 이동을 했죠. 마이애미에 보통 중남미 또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작업을 미리 한 다음에 각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맨 끝에 이제 상파울루를 찍고서 그 다음에 이제 카라카스 베네수엘라 간 다음에 멕시코 시티 또는 티와나 공장에 따라서 치와나라는 공장까지도 가봤지만은 어쨌든 멕시코로 해서 LA 렉스에서 이동하는 그런 경로를 한 2달, 3달에 한 번씩은 꼭 했고
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피곤하고 같이 갔던 그 담당 팀원들도 그 코피를 흘릴 정도로 비행기 갈아탈 때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굉장한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멕시코 진출 사례입니다. 그 우선 통신기기였고요. 제일 중요한 게 중남미 교두보를 뚫어야 되는데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브라질은 그 꽉 잠겨 있었고 맨 끝에 잠겨 있었고 접근이 용이한 게 그래도 그나마 그래 미국에서 가까운 멕시코였고요. 마침 그 대기업 출신의 그 주재원 출신들이 몇 명이 한 그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오퍼가 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 완제품 자체가 좀 팔기가 어려웠고요. 그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고 그래서 그 포장만 뉴욕이나 플로리다 포장만 진행을 하고서 나프타 그 효력을 믿고서 이제 멕시코를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효력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에이전트나 이런 쪽의 역할이 그 고객에서 분명히 그 리퀘어먼트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좀 왜곡되는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직접 저희가 이제 사업자 그 당시엔 텔셀이나 이런 그 사업자들이었는데 직접 그 진출하자 이런 결정을 내리고서 진행을 했던 게 그 SKD 조립 라인은 우선 멕시코 시티에 설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멕시코 시티 자체는 그렇게 큰 그 특혜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았고요. 그 TF 조직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사무소를 개설하고 조립 라인이기 때문에 SKD는 상당히 단출합니다. 그리고서 본사에서는 그 기술 인원, 기타 재무 인원을 파견하고 대부분은 이제 현지 채용 인원들을 했고요. 진짜 필수적으로 그 현재 그 컨설팅이나 이런 자문을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이 도움을 받아서 저희는 4개월 만에 셋업을 해서 한 1년 안에 그쪽 사업자랑 그 굉장히 좋은 관계가 또 마케팅도 서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관계까지 형성돼서 마켓 쉐어를 그 연도별로는 한 8% 간 적이 있었고요. 그 히트 모델이 한번 나왔을 때는 그래도 거의 한 30-40% 이상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인접 국가를 수출할 수 있는데 이 아르헨티나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멕시코하고 아르헨티나하고 또 서로 또 협정돼 있어가지고 멕시코에 생산된 물건을 아르헨티나 그 저희 영업소에 직접 보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